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지난주였죠. 앞 시간에서 그 재무상태표 개정을 좀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좀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라든가 또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들,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쭉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고 영업외 수익 구한 다음에 영업외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그 손익계산서의 구조 우리가 또 정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른 하위 과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가능한 줄이고 나가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TET 2급에서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이론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 시험으로. 가끔 하나씩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하느냐 하는 거죠.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가 되겠는데,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현금 유입과 유출이라면 이미 현금 출납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금 출납장에 가면은 차변에 입금, 대비한 쪽에 출금, 해서 잔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 출납장처럼 날짜별로 현금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과 이거 보시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그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처럼 날짜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을 빌리는 경우 있죠?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또 우리가 돈을 이익이 나면은 배당금을 지급하죠? 배당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또는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 영업활동이니까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판매 활동으로 우리가 상품의 용역이나 또는 그 용역이나 제품 판매를 통해서 얻어들인 거, 이런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를 창출하였는지, 자, 그래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라는 건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서 얼마의 현금의 창출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투자활동 하면 어떤 것이냐? 투자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투자자산의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하면은 현금의 차입, 상환. 아까 제가 여기 영업활동은 차입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죠. 이런 것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이런 거. 그래서 현금 차입 및 상환, 또 이자 비용의 지급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이쪽에는 요거 중심으로 해서 세 개를 알아두시면 돼.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서 일정 기간의 현금의 요입과 유출을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본 변동표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현금 흐름표는 그래도 가끔 나오는데 자본 변동표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자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법인의 자본의 구성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된 이 5가지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자본 변동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법인기업의 자본의 종류 이 5개 아직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 빨리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석. 주석.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과 관련된 주석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종류를 맞추라는 문제가 TAT 2급 시험에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기초 이론이 좀 다 잊어버렸다든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재무제표의 종류 이거 암기사항이다 이겁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TH 2급에서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주석. 네, 이렇게 재무제표의 종류 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3절 유동자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공부할 때 유동자산 먼저 공부하는 거죠. 유동자산. 그리고 나서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아마 계정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당좌자산이란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좌자산의 의미가 아직 뭔지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오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어떤 것이 있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을 포함해서 현금이라는 것도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 그리고 예금 중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재예금이라고 그랬지만 그냥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 통화가
지폐나 주화를 우리가 통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는 것은 통화가 일단 해당이 되고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가계수표, 타인 발행수표, 자기압수표 이런 것들, 그것이 현금입니다. 가계수표, 타인 발행수표, 자기압수표 이런 것이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개념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이게 핵심이죠.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 하면은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국채, 공채, 사채. 채권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것은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채,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이렇게 국채, 공채, 사채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중에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은 무엇으로 분류하냐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서 집계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자,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 단기 금융상품이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 아까 여기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이 넘는 거죠.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 11, 12개월까지.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6개월짜리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게 단기 금융상품들이에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도 있죠. 단기 매매증권은 역시 이것도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근데 여기 유가증권은 아까 여기 현금성 자산에 있는 유가증권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죠. 그런데 여기 단기 매매증권은 뭐예요? 만기 1년 이내인 거. 단기 매매증권. 그런데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는 주식도 해당이 돼요. 주식,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도 포함이 되니까 주식 플러스 채권. 주식과 채권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에는. 아까 현금성 자산에 있는 유가증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만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아까 채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단기 금융상품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유가증권 분류를 자세히 또 해놨네요. 네,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유가증권 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유가증권인데, 여기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채권은 채무증권인데, 국채, 공채, 사채가 다 채무증권, 채권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다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자, 그런데 만기 보유 적극적 의도와 능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에는 만기가 없으니까 일단 주식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 해당이 안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는 것이니까 채무증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기 보유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만기 보유 증권. 예,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근데 만기가 1년 이내이면 어떻게 돼요? 단기 금융 상품.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만기 보유 증권이 되고 만기가 2년, 3년 되면은 저 뒤에 이제 투자자산의 만기 보유 증권.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요, 계정 과목이 여러분 더전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정 과목 코드가 2개예요.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 지금 유동자산에서 배우는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1, 2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 언제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 네, 그것은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의 매매 차익도 아니요,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거죠. 중간 거. 한 2, 3년 정도 투자하려고 구입한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식도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가 있고 채권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유가증권 계정 과목 분류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2페이지예요. 밑에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이거 취득할 때 수수료 붙잖아요.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예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만기 보유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붙잖아요. 취득원가에 그냥 포함해요. 취득원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자산이라든가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요, 그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뭐 보험료 또는 운반비 이런 거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요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털어버린다는 거, 이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다 포함합니다. 취득 원가로 가산을 합니다. 요거는 예외.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가 된다. 요거 또 있군요, 여기에. 네, 여기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회계 처리. 이건 아마 지금 여기 여러분이 이 표는요, 우리 FAT 2급 배울 때도 이게 나오고, FAT 1급 배울 때도 이게 나오고, TAT 2급까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에 관해서는 TAT 2급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는 것부터 분개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구입금액이라 하는 것은 구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끔 문제에서 주식을 샀는데 투자 목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서 한 주를 10,000원에 샀다 이거예요. 근데 액면가 5,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입금액 10,000원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액면가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을 기록할 때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야. 자본금 기록할 때. 자, 그래서 구입금액으로 기록하고, 자, 단기 매매증권은요, 취득할 때 매입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러면 여기다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10,000원짜리를 주식 한 주를 샀고요. 수수료가 100원이 들어갔어요. 전부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11,100원 되겠죠. 대변의 현금 11,100원 감소하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00원짜리 자산 증가하죠.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100원 비용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다 써가면서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분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우리 지금 당좌자산 배우잖아요. 당좌자산이 증가해주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 근데 900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 900번대라는 건 코드를 가리키는 말인데 영업의 비용 코드가 900번대예요. 전부 다 1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에 현금 현금이 11,100원이죠. 11,100원. 그래서 11,100원. 자산 감소.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 현금도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당좌자산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평가라는 건 뭐예요? 결산할 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차액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개정과목 이름이 단기투자자산 평가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장부금액이 작고 공정가치가 크다 이거예요.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입니다. 거래가격.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결산일 날 삼성전자 주식 그 종가를 확인해 봤더니 13,000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10,000원으로 지금 자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근데 결산일 현재 13,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의 자산을 증가시켜야죠.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차변에 네,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이렇게 당좌 자산을 또 증가시키면 돼요. 대변에 이제 수익으로 기록하는데 계정 과목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3,000원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인데 이것도 영업외 수익이에요. 영업외 수익 발생. 수익이 발생했죠? 영업외 수익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는 뭐냐면은 장부 금액이 더 크다. 공정 가치가 작다. 이건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와요. 아까 지금 우리는 가격이 3,000원 오른 걸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오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하죠. 예,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되면 팔려. 예, 적당한 시기에 처분을 해야 이익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분계는 이렇게 돼요. 예, 분계는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처분을 할 거예요. 처분하고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오늘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5,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100원이래요. 그래서 100원 공제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4,900원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당좌 자산의 증가죠. 예. 이 현금은 현금성 자산이면서 큰 범위에서는 당좌 자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13,000원짜리죠. 13,000원짜리. 갖다 팔았으니까 당좌 자산이 감소하죠. 13,000원짜리 팔은 거죠. 장부에 처음에는 10,000원이었고 결산할 때 3,000원을 증가시켰으니까 현재 장부 금액은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얼마가 발생하느냐? 14,900원이니까 1,900원.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분개하실 줄 알죠,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분개할 때 수수료 비용이 나타나죠. 비용 처리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그런데 처분할 때 비용은 비용 처리 안 하고 이익에서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켜버립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그 분개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가 전부 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면 수수료 비용이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수수료 비용.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리 AT 교재 FAT 2급부터 FAT 1급 그리고 TAT 2급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에 관해서는 출제를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FAT 2급에도 나오고 FAT 1급에서도 나오고 TAT 2급에서도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매출 채권 하면 개정 과목이 딱 두 개밖에 없죠? 외상 매출금, 하드름. 이게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외상 매출금, 하드름. 네, 여러분들 혹시 그 개정 과목 법인 기준으로 정리한 거, 네,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 수익과 비용 정리한 것이 필요하신 분은요, 예,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그 A4 용지 한 장으로 앞뒤로 인쇄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개정 과목 좀 암기할 테니까 그거 좀 인쇄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문을 하세요. 네, 바로 인쇄를 해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그거 코팅을 하든지 해서 아직 개정 과목 암기가 많이 부족하신 분은 꼭 외워야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매출 채권 하면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예 쏙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자, 그건 다 여러분 아실 테니까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 이것도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도 FAT 2급, FAT 1급, TAT 2급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 있고 연령 분석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 시험은 두 가지로 막 섞어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잔액비례법으로 나오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연령 분석법으로 나오고. 근데 하나도 계산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이 잔액비례법은 합계잔액사항표 조회해가지고 그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그 문제에서 알려준 일정률, 뭐 1%라든가 2%라든가 하는 걸 곱하기 해버리면 그냥 나와요.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대손 예상액을 구할 때는 매출채권 잔액 조회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대손 설정률, 뭐 일정률이니까 시험에서 보통 1% 많이 나오고요. 또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출제자 마음입니다. 3%로 내기도 하는데 뭐 1, 2%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은요, 매출 채권의 발생 기간별로, 발생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10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수를 말합니다. 개월수가 오래된 것이 연령이 높다. 연령 높은 것은 오래된 거죠. 오래된 매출 채권일수록 대손율을 높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잔액비례법은 일정률 뭐 1% 또는 2%를 일률적으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데 이 연령구성법은 나누어서 곱하기 해야 돼요. 기간별로.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을 다 알려줘요. 예, 6개월치는 얼마고 3개월치는 얼마고 1개월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다. 숫자. 거기다가 정해진 대손율 곱하기 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곱했으니까. 1개월짜리 곱하기 해서 얼마, 2개월짜리 곱하기 해서 얼마, 3개월짜리 대손율 곱해서 얼마. 그래서 밑에 합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구해가지고 기 설정된 거를 빼죠. 그걸 우리가 보충법이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에 표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예상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손 예상액에서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세요. 이거예요. 빼세요. 이거. 그것만 설정해야 돼요. 예.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 여러분 뭐 어떤 장부 줘야죠? 기 설정된 걸 알아보려면 결산할 때 합계잔액시산표 줘야만 돼요. 예.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해가지고 기 설정된 걸 빼면 됩니다.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서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대손충당금은 뭐냐?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런데 대손 예상액이 기 설정된 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설정 못하죠. 안 하고 오히려 이거 대손 예상액이 작아요. 기 설정된 게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잖아요. 이 대변에 잔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변 잔액을 더 많은 걸 빼줘야 돼요. 이 차액을. 그래서 이때는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킨다 해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계가. FAT 2급이나 FAT 1급에서도 나오죠.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판매관리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 환입은 과거에 대손삼각비를 너무 많이 대손충당금이 과대 설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손충당금이 과대라는 것은 비용으로 보면 대손삼각비가 과대하게 전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판매관리비에서 그걸 빼줘야 되겠죠. 대손삼각비에서 빼주면 더 좋겠죠. 근데 대손삼각비가 있을까요? 없죠. 대손충당금이 남아있는데 올해 손익계산서에 대손삼각비가 없어요. 아예. 대손충당금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손삼각비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삼각비가 판매관리비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관리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합계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대손충당금이 그러면 이제 설정된 게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긴 기말이니까 2020년도 기말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2020년도 이야기고 대손이 발생한 건 2021년 이제 해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하는 것을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대손이 발생했어요. 근데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해요. 여기 보시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을 경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없으면, 잔액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10,000원이 있었는데 대손이 13,000원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에는 10,000원, 그리고 매출 채권은 13,000원이 자산 감소하겠죠, 대변에서.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3,0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단기의 비용 처리예요. 원래는 전기의 비용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예상을 너무 작게 한 거예요. 대손 예상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대손이 발생할 때 모자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단기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안 맞는 회계 처리가 된 거죠. 원래는 지금 이 비용은 작년에 반영이 됐어야 돼. 작년에 이 대손, 이 매출 채권이 언제 거예요? 작년에 외상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외상한 것을 못 받게 됐어요. 작년에는 이거 외상할 때 뭘로 수익으로 잡혔죠.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수익으로 작년에 잡힌 거예요. 그 외상한 것이. 근데 해가 바뀌어서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모순이 있는 거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보면은. 그래서 전기에 결산할 때 그 못 받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다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판단 착오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착오를 해가지고 예상을 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잔액이 없으면 그냥 대손상각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13,000원의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대손이 발생했다고. 대변의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름을 말하는 거죠. 13,000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대손 상각비 3,000원.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해가 바뀌었어요. 2022년. 자, 이게 회사가 이제 서울상회라는 회사 건데, 서울상회 매출채권 13,000원이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입장에서 그 1년 전이죠. 2021년도에 우리 회사 장부에서 털어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1년 후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못 받은 걸로 장부에서 감소시켜버렸는데 다시 받게 됐어요. 그럼 돈 받아야죠. 자, 차변에 현금 13,000원 돈 들어왔습니다. 그게 서울상회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고 작년에 받았다면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근데 작년에 못 받았어요. 망했다고 생각하고 대손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지금 서울상회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없어 장부에. 그러니까 자산 감소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깠으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손이 확정된 것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래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흐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을 T2급에서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회계의 가장 기초인 FAT 2급, 즉 전산회계 2급.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FAT 1급이 있죠. 그다음에 TAT 2급.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계단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나온다 이겁니다. 또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당좌 자산에서 이제 재고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까지는 지금까지는 당좌 자산 얘기였어요. 당좌 자산은 뭡니까?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 1년 내에. 그게 저기까지예요. 매출 채권까지. 예.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거 일단 팔은 거 아니에요. 팔았는데 돈 못 받은 게 매출 채권이에요. 돈만 받으면 현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재고자산은 유형자산, 아니죠. 유동자산이긴 한데, 유동자산 중에, 여러분,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긴 한데, 이건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팔아야 돼.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재고자산은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재고자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판매를 목적으로 그렇죠? 이게 제일 좋아요. 유동자산이 뭡니까? 하면은 한마디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다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네, 그리고 유동자산이다. 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이라면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옷을 도소매 한다든지 이런 가구점을 한다든가 옷 사가지고 놨는데 매장에서 1년간 안 팔리면 그거 되겠어요? 다 옷은 1년 안에 판다고 가정하고 옷 장사하는 거죠. 예.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다가 책상 하나 딱 공장에서 사다 놨는데 이것이 1년 안에 팔릴 거라고 충분히 팔릴 거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지 의자 책상 갖다 놓고 이건 한 1년 지나야 팔릴 거야. 이런 맛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다 금방 팔릴 거로.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다 유동자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안 팔려가지고 1년 넘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회계에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설명 보세요. 재고자산을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또는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또는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생산 중에 있는 것도 생산 중에 있어 생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해야 되잖아요. 생산 끝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 자,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지면 그것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 미착 상품이 주요 재고 자산이며 제조업은 원재료, 미착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이 주요 재고 자산이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이 그게 팔아야 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이.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 재고자산으로 여러분 분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아시겠죠? 미착상품. 미착상품 또는 미착 원재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선적지 인도 기준.
이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자료는 이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냐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어야 돼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서 언제? 현재 운송 중인 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것이 미착 상품이면 미착 상품, 그것이 원재료면 미착 원재료입니다.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됩니다. 이럴 때는 선적지 인도 기준일 때. 그럼 매출자의 재고 자산은 아니겠죠?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미착 상품, 미착 원재료는 매입자가 자산으로 잡을 때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현재 운송 중인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는요. 이런 거 취득 시 모든 비용 다 포함합니다. 아까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네, 이런 벌레 같은 게 많이 들었어요. 벌레 같은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면 돼요. 운반비라든가 시운전 여기 나오네요. 운반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이런 부대 비용을 전부 자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상품이면 상품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것이 원재료면 원재료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여기 매입 애누리 환출 3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